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는 시장이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선을 하회했고요. 코스닥은 0.3% 정도 하락하면서 장중 한때 1,000포인트를 이탈하긴 했지만 낙폭을 줄여가면서 1,00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FOMC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어제 발표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하루였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1%대 급락이 나타나면서 이 기술주 시장의 약세를 주도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기술주에 대한 변동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자세한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 식음료와 로봇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좀 시세가 많이 올라오는 두 섹터인데요. 자세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오늘의 종목은 내년부터는 괜찮겠지라는 종목입니다. 건설 업종에 대해서 이번 주 다뤄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리비안 관련주 계속 달릴까? 리비안 관련주가 어제 상한가에 도달하는 등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멘텀이 꺼지나 싶다가도 다시 시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리비안 관련주 지금 투자해봐도 좋을지 집중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작전 리포트가 아니죠.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식음료주 투자 전망은입니다. 이제 통신이나 화장품, 식음료 같은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가 현재 시장에서는 방어적으로 좀 활용이 가능한 섹터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FOMC 회의 결과 등 여러 가지 변동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필수 소비재는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어제 근데 CJ제일제당이 CJ 바이오 사이언스를 출범시킨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고 뭐 오리온이나 농심 등등도 식음료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 호재가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음식료 업종 쪽의 종목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올해 만에 좀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럴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게 참 많이 소외됐구나라는 관점들이 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신선한 재료를 찾는 가운데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특별히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에 따른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특히 필수 소비재 쪽의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시장이 뭐 아무리 변수가 많고 흔들림이 많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저희가 먹고 마시는 거는 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어떤 현금 흐름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회사들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먼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출 쪽의 동향들입니다. 특히 수출 관련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번에 11월 달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저희가 보통 새롭게 떠오르는 4개의 분야 쪽에 그래도 이쪽이 수출이 괜찮다라고 하는 게 바이오, 화장품, 2차 전지, 또 농수산식품, 또 이런 쪽입니다. 4개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가 의외로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데이터에서도 수출 증가율의 절반 정도가 이쪽을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2차 전지가
더 많이 차지하겠지만 그래도 음식료 업종을 볼 수 있는 수출 데이터도 꽤 괜찮다는 쪽인데 한때 여름 때가 조금 부진했었죠. 부진하다가 가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음식료 업종의 수출 데이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가장 또 두드러지게 탄력을 보이는 게 라면과 분유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조제 분유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라면 쪽에서의 데이터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이쪽은 보게 되면은 과거에 한때는 아시아 쪽에서 거의 수출을 주력으로 했던 부분들이 일단 중국 쪽에서의 변화가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아시아 쪽에서도 고르게 나오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미국 쪽에서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예전에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이 너구리 하게 되면 그냥 동물 너구리로 알았었죠. 근데 지금 너구리가 약간 라면으로 변신해서 지금 애용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향력은 있었겠죠. 또 K 컨텐츠의 영향도 있었고 뭐 K-팝의 영향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인마트에서가 팔리는 이 한국 라면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일단 가장 먼저 눈길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는 실적을 만드는 구조가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통 저희가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라면이나 아니면 기타 음식료 업종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쉽게 말씀드리면 밀가루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전반적인 곡물 가격의 글로벌 동향을 보게 되면 이 밀을 비롯해서 뭐 소맥 그리고 또 대두, 옥수수 이런 곡물 가격의 동향이 여름 때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하향해서 지금은 하향 안정화 정도 돼 있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동안에 상반기 때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을 부랴부랴 올렸죠. 많은 업체들은 뭐 대여섯 번 올린 적도 있고 지금 라면 가격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이어져서 그 곡물 가격의 상승세를 기반을 두고 움직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도 제품 가격 내릴게요라고 할까요? 예, 절대 안 그러죠. 예,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보다 한 6개월 전보다 곡물 수입한 가격들은 떨어졌는데 가격은 그대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마진은 고스란히 업체가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 흐름들은 4분기에 상당히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어떤 수입 업체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환율이 또 중요하겠죠. 환율은 지금 그 과거 대비 그 6개월 전 대비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는 측면, 달러가 강세죠. 그런 측면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운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수입을 하다 보면 지불해야 되는 이런 운임도 오르고 물류 비용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원가 구조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부대 비용이 얼만큼 또 압박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화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조로 보게 되면 음식료 업종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움직이는 종목 대표적으로 라면 관련주 쪽에 농심이나 삼양식품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말씀하셨던 CJ제일제당도 저희가 잘 모르지만 바이오 관련된 사업부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사료 첨가제라고 하는 라이신 같은 경우도 글로벌 1위 지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수출이 가장 많은 대상 국가가 중국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를 또 돈육이라고 하는 돼지를 키울 때 또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또 영향력이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라이신은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기대감이 높고 마찬가지로 장이라고 하는 된장, 고추장 이쪽에서 강점 있는 샘표식품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어떤 중기적인 변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지금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가장 또 주력으로 볼 수 있는 품목들이 콩기름입니다. 콩기름은 콩으로 만들죠. 대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데
한때 대두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기름 가격도 올리면서, 특히 기름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저희가 뭐 전 부치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치킨이죠. 예, 치킨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고 뭐 거의 한 통 다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최근 또 치킨 가격을 또 올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쪽에서 또 나오는 재료비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이 기름인데 튀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쪽도 콩 가격은 많이 하향 안정화되는데 그만큼 따라서 안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적은 더 좋아지고 있는 구조고, 그러나 잘 모르시는 작은 종목이지만 S&D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 첨가제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장 주력은 저희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불닭 소스입니다. 이런 쪽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잘 나가게 되면 또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많이 빠졌고, 생각보다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안 비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과 더불어서 앞으로 유망한 그런 식음료 종목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사조 대림 그리고 S&D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로봇주 열풍 따라가도 될까입니다. 요즘 로봇이라는 그런 단어만 이 종목에 붙었다 하면 정말 시세가 계속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로봇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급등이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로봇팀이 그냥 태스크포스 팀이었다가 이제는 공식적인 사업팀으로 출범이 되면서 격상이 되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삼성전자의 포부가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로봇주가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게 없어서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좀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 전망 짚어주시죠. 네, 제가 할 얘기 다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로봇이 새로운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로봇을 먹을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반영되는 한 측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테마로 가끔씩 움직였지만 최근에 보니까 별로 안 움직인 테마, 뭐 그런 쪽에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로봇 쪽은 일단 삼성이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종목들 움직여 볼까라는 관점 쪽에서 테마의 관점 쪽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로봇 사업을 격상을 시켰죠. 과거에 태스크포스 팀, TF팀에서 한 단계 격상을 시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정도. 이렇게 이제 로봇 쪽을 또 직접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쪽이고, 로봇에 진짜 좀 더 진심인 회사가 현대차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뭐 CM을 광고를 보신다고 하셔서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머리가 없지만 뛰어다니는 개가 있죠. 예, 로봇계, 개로봇? 예, 로봇계가 이제 또 부각을 받으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을 인수를 하면서 뭔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겠다라는 쪽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얼만큼 또 다른 수익성으로 먹거리를 찾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아직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해답을 조금 좀 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특히 이 개체를 통해서 수익을 직접적으로 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고민인데, 이 부분은 또 큰 일을 하시는 분들만큼 답을 내리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산업적으로는 이제 또 기대감은 큰데, 솔직히 기존부터도 로봇은 저희 실생활들에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팔 하나만 가지고 용접하고 또 들어 올리고 이를 다음 벨트로 넘기고,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로 넘기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로봇이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공장 자동화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로봇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례들은 일본에서부터 많이 또 이어졌고, 게다가 이를 또 중국이 직접적으로 라인 쪽에 많이 투자시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벌써 많이 성장해 있고 지금 쓰임이 높다란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일단 여러 가지 변화는 나오겠지만은 일단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에 따라서 로봇의 쓰임새가 좀 더 정밀하고 다양하게 쓰이는 부분 정도로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로봇이 옆에서 따라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주인님부터 뭐 어떤 비서의 역할을 하는 개념들은 아직 좀 멀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22년 CES에서 삼성에서 선보일 로봇이 뭐 로봇 비서 로봇? 예, 하여튼간 이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쪽이 또 얼만큼의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또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번에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또 로봇 관련주가 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로봇 관련주라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은 일단 지금 저희는 부품 쪽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이런 부품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로봇도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자기가 자가로 판단하고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이죠. 이쪽이 가장 또 어떤 각광을 받을 부분들인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뭐 물류 로봇 가능성, 완구용 로봇, 청소 로봇 이거 가지고 수익이 납니까? 예, 아직은 수익을 그렇게 크게 내는 구조가 아닌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상한가 들어가고 어제도 또 강하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6년, 7년 동안 수익이 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런 쪽이 주가가 시총이 저만큼 갈 정도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물론 시세를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은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펀더멘탈이 아주 취약한 종목들의 단점들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자제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로봇 관련된 쪽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나마 확인해야 될 쪽은 로봇은 일단 움직일 때 저희가 관절이라고 부르는 쪽이 모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와 관련된 쪽의 종목들 찾아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모터 쪽에서 중요한 게 회전과 역회전이 있죠. 좀 어려운 말로 가속과 감속이라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감속기와 관련된 쪽에 SPG가 또 강점이 있는 회사죠. 우리나라에서 감속기 1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더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쪽들, 이쪽은 또 전기차와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쪽과 함께 또 앞서 모션 제어 쪽, 특히 움직임을 제어한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 쪽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시스템 쪽으로 갖췄을 때 GMC라고 하는 모션 제어기의 국내 1위 회사는 아진엑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런 쪽이 훨씬 더 로봇 쪽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시세는 유진로봇 같은 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알고 매매하시는 거와 모르고 매매하시는 거의 차이는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은 특히나 이 부품 관련주들이 유망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금 뭐 수급이 붙고 시세가 나오는 그런 테마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로봇은 이 산업용 로봇인데 정말 삼성전자가 뭘 도와드릴까요, 주인님 하고 이렇게 비서 로봇이 나온다면 또 한 번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어제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지난주에 CPI 지수가 급등하면서 당연히 PPI도 오르겠지 했는데 정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3대 지수도 좀 떨어졌고요.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좀 나홀로 순매수해주긴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래도 미국에서 나스닥이 한 2% 빠지다가 한 절반은 돌려놓은 게 그나마 인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좀 답답한 국면이겠죠. 이런 영향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가 뭐 매파적으로 변할 거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어떤 여러 가지 스케줄을 당겨서 얘기할 거다라는 불안감과 우려감은 다 일단 시장에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준원 의장이 또 매파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당장 내일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금리에 관련된 얘기나 아니면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를 어느 정도 스케줄, 저희가 알고 있는 스케줄 정도로만 얘기해도 우리가 너무 많이 떨은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로 보시면서 기존 종목들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도 있고요. 내일부터는 FOMC 끝나고 다음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반응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물론 변동성은 크고 이것저것 바라볼 부분들은 많은데 미리 하락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벤트 드리븐,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나고 난 관점 쪽에서는 오히려 좀 나은 변화를 기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 낙폭 커지면 사시죠. 그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대응은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산 것도 관리해 나가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맞지 않나. 대표적으로 성장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준의 그 정책이 변할 가능성 때문에 가장 많이 타격받았던 쪽이 성장주고, 그러면 국내 쪽에서도 2차 전지를 비롯해서 NFT 또 게임 관련된 쪽이 오히려 여러 가지 재료 때문에 무거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폭을 보인다? 한번 대응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조기 긴축이나 테이퍼링 가속화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 시장에 조금씩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의 낙폭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저희 건설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설 업종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부진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도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내년부터는 괜찮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정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 주 건설 업종 중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DL-ENC를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일,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월 15일 이베스트 투자증권, 11월 23일 NH투자증권, 11월 24일 키움증권 발간 리포트를 토대로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 8월에도 작전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좀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1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분양 계획이 더 많은 그런 건설사를 유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8월 25일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리고 짧게는 방송 후 일주일 남짓 5%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 좋아질 주택 분양에 대한 기대감, 상반기가 비교적 많았던 건설사가 있는 반면 하반기에 분양 계획이 더 많은 건설사들이 있었죠. 그중에서 대림산업, 이제는 DL-ENC로 건설 부문이 분리된 기업과 HDC 현대산업개발 두 종목 모두 다 8월 달에 살펴보았었는데 업황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모습들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3분기가 바닥 인식이 되는 분기가 아닐까. 그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반등 이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상승에 대한 약속을 뒤로 조금 미루어야 되는 영향들이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을 신청한 서울의 단지들 중에 14단지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한 곳도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어제 저녁부터 조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 제도 도입, 재건축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강화된 이후에는 한 곳도 통과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서야 통과는 4곳 정도만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의 투심
위축 요인들이 하나하나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기다려야 되겠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영향,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실적 부진, 예상치 하회,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모습까지도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내 손익분기점이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넘는다라고 하면 기호에 따라서 나는 좀 다른 섹터로 가야 되겠다 하면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특히 손절보다는 손익분기점 위에서 탈출하는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부진 요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3분기 자체 사업 현장 충당금으로 어닝 쇼크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 현장에서 하자 소송 충당금을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적 하회, 어닝 쇼크의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8,5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 컨센서스 대비도 4.6%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은 664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고마진 사업부의 이 충당금 설정이 이제 이슈는 소멸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지나가고 3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주가는 일부 코스피 약세 이후에 반등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GPM도 12.3%로 감소를 했는데 그간 평균을 내보면 약 30%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당금에 대한 부분들이 컸다라고 그 실적 또는 주가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진 요인들이 이 외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특히 광주의 붕괴 사고로 인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전반적으로 투심 위축 요인들로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보고서들이 다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리스크 이후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작전 리포트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앞으로 주가 어떡하지 걱정하셨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좀 만약에 주주분들이시라면 특히나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향후 전망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하반기에 조금 더 분양 물량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DLENC와 HDC 현대산업개발을 좀 꼽아 보았는데 하반기가 이미 다 지났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떨까에 대한 기대감 또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바닥 인식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자체 사업과 외주 주택 사업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18%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주택 사업이 경쟁사 대비 높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도 경쟁사 대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먼저 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말 그대로 건설사가 스스로 해나가는 사업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보고요. 지속적으로 용지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용지, 토지를 구입을 했는데 용지 구입은 이미 2018년도 전후로 매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들을 보면 땅값 상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이전에 용지, 토지를 모두 다 구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만 해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적인 리스크는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노원 그리고 서울 북부권역에 있어서의 이 자체 사업 토지들이 있는데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공릉 역세권 개발 이미 월계역 주변에 아이파크 단지가 들어서 있던 부분들을 그쪽을 지나다니시거나 거주 중인 분들은 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 부분도 자체 사업이죠. 그리고 나서는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12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과 토지가치 상승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 가치가 여전히 높은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대선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자체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이 HDC 현대산업개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걸맞춰서 높은 비중의 주택 사업을 보이고 있는 쪽이 또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최근 화천대유나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소멸이 되려면 결국엔 대선을 기점으로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불확실성들 때문에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V자 반등이 차트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까지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볼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러한 추세 하단에서의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았을 때 추세선을 잘 지켜오다가 그리고 나서 상승도 나왔다가 다시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가 했는데 깼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으로 되돌아올 만한 기업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대선 불확실성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목표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대선 이후에 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발간된 리포트가 나오는 시점 즈음에는 이 추세선 상단으로 추세선 위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위쪽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보유자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고 나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부 추세를 이탈한 구간에서는 하나하나 분할로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주택 매출 비중이 높고 자체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지금은 리스크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전화 위복의 부분으로 다시 이것이 강점으로 드러날 때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의 약점이 멀티플 하향 조정 요인이었다면 나중에는 이것이 전화 위복으로 멀티플 상향 조정 조건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위한 트리거가 하나 딱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추세선 위로의 복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에는 못했던 내년 상반기로 이연된 여러 가지 분양건들이나 개발건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판단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이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종종 차트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라고 설명드렸던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파트론이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이미 추세 하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21,000원에 관련된 최근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추세선 위로 올라올 구간으로 본다면 적어도 26,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차트의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멀티플 하향 조건이 멀티플 상향, 목표주가 상향 조건으로 바뀌는 시점까지는 보유를 해갈 수 있은
있음직한 그러한 기업이 HDC 현대산업개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3분기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악재는 해소가 되고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내년 1분기 정도면 해소가 됩니다. 주택 공급 기조에 따라서 높은 주택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면서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보시고 보유자분들은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내용이었는데요. 전화위복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으로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전화 위복이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 정책적인 부분에 엮여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 흐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흐름도 계속해서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리비안에 엮인 에코캡 그리고 대원화성이 시세가 나왔는데 미국의 자동차 잡지 모터트렌드가 리비안의 트럭을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했고 또 다른 올해의 차들 수상을 모두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리비안도 그렇고 루시드도 그런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같은 업체들을 제치고 이제는 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리비안이 테슬라와 좀 소송을 벌이고 있기도 하죠. 리비안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주가 전망 짚어주시죠. 네, 리비안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좀 잘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또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리비안 주가 흐름은 다만 이제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근데 사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인 시장과의 이렇게 가치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찌되었거나 이제 그냥 기존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부분, 그 확대 폭이 굉장히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에 대한 반영이 분명히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술 선도업체로서의 그런 프리미엄들이 좀 많이 붙어 있다라고 봐야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지금 리비안에서 나오고 있는 R1, T1이라고 해야 되나 그 픽업 트럭이 굉장히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사실 SUV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로 탑재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분명 지금 SUV에 대한 그런 고객들의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쟁이 되어야지 조금 더 나은 상품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국내 시장에 이 리비안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슈가 한번 딱 몰려왔었죠. 그게 이제 9월 말이었었는데 이제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바닥권에서 상당한 매집이 된 걸 보고 좀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가족분들께도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방송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첫 상한가 때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270%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고가권에서 메타버스, NFT,
이쪽 섹터로의 이제 매기가 쏠리면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의 평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2,000원에서 3,000원 이 밴드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에코캡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 리비안 관련된 테마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시세가 강하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캡을 이야기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장주가 가게 되면 뭐 부대장이라든지 다른 관련주들도 상승이 분명히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는 대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거는 이번에 에코캡 상한가 갈 때 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였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 생각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나 NFT들이 좀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조정받았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도 다른 종목도 훨씬 더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에코캡이 뭐 2,000~3,000원대의 세력 상단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 흐름이 방향대로 계속 가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요 N자 상승으로 상승폭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상방이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가봐야지 그게 이제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앞에 보이시는 이런 박스권 분명히 강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고 어저께 이제 상한가 자리 부근이 이러한 저항 위치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지금 역대급으로 크게 터졌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구간에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갖다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갭을 띄워주느냐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이후에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짧게 N자 상승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여기 한 이틀 정도 쉬었던 것처럼 오늘 시세를 주고 쉬었다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오늘 종가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짜놨는데 어찌됐든 이 에코캡이 추가적인 상승은 조정 이후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정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저점 매수 이렇게 돌리는 시점이 나올 거예요. 그런 시점에 잘 매수를 하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에코캡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이랑 뭐 배터리 부분 개발이랑 투주에 대한 MOU를 체결한 부분도 분명히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리비안 관련주, 리비안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리비안이,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에코캡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상한가가 간다라는 것은 그쪽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주도 섹터가 될 것 같다라고 지난주 화요일 날 목요일쯤 됐나요? 저희 주소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이런 이슈로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GL팜텍이라든지 상한가 유유제약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들이 그 며칠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이 하나 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본다라면 그렇게 섹터 전체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에코캡 역시 상가가 들어갔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체적으로 이렇게 분을 이뤄서 움직일 때는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특히나 이제 상한가 관련 종목들이 하나나 두 개 정도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보조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못해도 한 달 정도는 상승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는 한 달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러지 못한 테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짝하고 또 눌림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또 한 달 반 정도 옆으로 횡보했다가 방향을 위로 잡아줄 경우에는 또 가는 경우들 상당히 많으니까 테마주들 공략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에코캡 지금 딱 저항 눈에 보이는 저항 자리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를 13,000원 위로 출발해 준다면 좀 괜찮은 시세를 아침에 짧게라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급등주 매매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아침에 시작하고 시세를 주고 내려와서 추세를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을 지켜보시고 저점 공략을 단기적으로 노려보셔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 오늘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 도달했던 에코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지금도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